자, 이번 시간 포트폴리오 들어가도록 하죠. 포트폴리오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별표는 한 3개 정도 쳐놓으시고요. 자, 좀 전에 이제 제가 전 시간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라서 효율적 전선이라는 걸 한번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먼저 잡는 게 좋아요. 288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자, 거기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이 최적 포트폴리오가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 한 다음에, 그다음에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 앞쪽에서 잠깐 배우셨죠. 무차별 곡선, 차별 없는 곡선으로서 그게 만나야 돼요. 교차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걸 먼저 잡는 게 여러분들이 수월하십니다. 288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로 가기 전에,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예전에 한번 기출이 됐었는데, 자, 갑니다. 앞쪽에서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로축이 수익률이고요. 자, 이렇게 가로축이 이제 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은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고, 자, 위험은 낮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 20, 그 다음에 30, 40 있고요. 그 다음에 10, 20, 30, 40 있으면 좌표상에 점들이 있어요. 그 점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선택하는 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대안들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만약에 A, B, C, D, E, F, G, H, I, J가 있다. 자, 그럼 여기는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게 얘가 낫죠. 그럼 얘네들을 지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선택한다는 건 동일한 위험에서, 같은 반에서 가장 좋은 거는 위험이 낮은 얘를 지배하죠. 얘가 선택됐죠. 얘는 30%가 수익이라면, 자, 이걸 선택해요. 이게 지배당하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위험이 같죠. 그럼 가장 좋은 요걸 선택합니다. 그럼 얘네들 하나하나가 아주 효율적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포트폴리오하기 아주 좋은 대안들입니다. 자, 이걸 집합하면 하나의 선이 만들어져요. 그 전선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책에 보시면은, 자, 제가 EF를 이렇게 연결시켰죠. 그 EF가 전체적인 효율적 전선이 돼요. 그런데, 자, 이거하고 점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왜 그래요? 수익과 위험이 비례관계죠. 그럼 위험과 수익이 상쇄관계예요.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최적 포트폴리오를 고르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그래프를 보시잖아요. 그럼 IA와 IB가 있죠. 여기 이제 아래로 이렇게 볼록해요. 위험회평입니다. 이게 접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교차하면 안 됩니다. 교차하면 두 점이 생기니까 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한다. 그죠? 그러면 요게 IA와 IB의 무차별 곡선이 위험회평입니다. 그러면 그 위험회평의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한 무차별 곡선과 자, 이 효율적 전선이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교차점 하면 안 됩니다. 교차면 두 점이 생기겠죠. 두 점이. 그럼 우리가 요거는 접하는 점이다. 접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게 최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죠. 자, 최적 포트폴리오 288페이지 가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 입장에서 수익률이 극대화되고 위험이 극소화된다는 거죠. 그 조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무수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정한 위험에서 기대 수익률을 최대로 하는 투자 조합이라는 거죠. 일정한 기대 수익 수준에서 위험을 최소로 하는 투자 조합으로서 포트폴리오를 평균 분산 결정법에 따라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의미합니다. 그럼 효율적 포트폴리오 연결하는 전선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우상향한다는 거고요. 동일한 위험에서 투자자는 이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자, 동일한 위험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을 그만큼 감수해야지만 위험은 없기 때문에 우상향한다는 거죠. 그러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 자산이 우상향한다는 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느냐? 각 개인의 위험 회피도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산의 수익을 최대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무차별 곡선, 위험 회피 아래로 볼록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이 최적이다. 그럼 IA와 IB를 본다면, 자, IA는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습니까? 그 곡선이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수적이라고 하고 완만한 걸 또 공격적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밑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한계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건 이제 제가 앞쪽에서 넘어와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284페이지로 가시면, 자, 포트폴리오라는 자체.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A, B, C, D가 효율적 포트폴리오예요. 그럼 이 분산 투자에서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 숫자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면 4개 다 투자하는 게 낫죠. A, B보다는 A, B, C, D가 낫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그 계산 문제는 나중에 해드리고 하고요. 자, 오른쪽 가시면 포트폴리오 위험이라는 게 있죠. 자,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는데요. 자, 포트폴리오 위험은 입문 과정에서 했지만 체계적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상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상관계수는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함께 움직이는 정도를 계수화시킨 겁니다. 이 포트폴리오 자산의 수익률 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통계계수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은 주식시장에서 따왔어요. 부동산에 접목되니까 한계라는 게 있겠죠. 자, 주식입니다. 갑돌이가 지금 1억이 있어요. 그럼 아까 돈 좋은 대안이 A, B, C, D 제한이죠. 그럼 하나도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딴 거를 여기서 이런 거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딴 걸 이런 걸 커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집중 투자하면 안 돼요. 집중이 아니라 분산 투자입니다. 그러면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 돼요. 그럼 분산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이 구성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좋죠. 구성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좋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모든 위험을 줄이지 못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자산에 오는 위험을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거예요? IMF 같은 경기 침체.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세 단어가 있는데, 이자율 변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경기 침체라는 거, 이 세 가지가 나오면 경기 변동은 피할 수 없다. 자,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체계적 위험. 근데 피할 수 있는 거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모든 자산이 아니라 딱 하나의 개별 자산에 왔을 때의 위험입니다. 그럼 개별 자산에 투자했다는 자체를, 자, D라는 자산이 주식회사 하림에 투자했다면 조류독감 터지게 되면 이 주가는 떨어져요. 그죠? 근데 돼지고기, 소고기 만두에 투자했으면 딸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거에 투자하는 게 분산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비체계적. 그럼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건 체계적이 줄이는 게 아니라 항상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하셔야 됩니다.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된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총위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위험은, 자,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 체계적 위험은 모든 자산에 와요. 그래서 피할 수 없죠. 그래서 피할 수 없다. 자, 얘는 개별 자산에 오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자산이죠. 우리가. 그러면, 자,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암기 기법을 가져가시냐면요. 자, 우리가 저 구성자산수가 물고기라면 잡아요, 쟤네들을. 그러면 이게 그물이 촘촘히 돼 있어요. 그럼 굉장히 체계적 그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럼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물이 촘촘하니까. 그럼 마른 물고기나 아니면 뚱뚱한 물고기 다 못 피하죠. 근데 비체계적은 조금 체계적이지 못한 그물이에요. 듬성듬성 돼 있죠. 자, 이건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가능한 위험은, 자, 비계를 제거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비계 제거. 체계는 못 제거시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 옆에 비계가 쌓였잖아요. 비계를 제거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회들이 이렇게 분산 투자한다. 그래서 비계 제거라고 하셔야 돼요. 체계는 못 제거시킵니다. 그럼 체계적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 요구 수익률에서 나왔었어요. 아까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요구 수익률을 배웠잖아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을 더했습니다. 그 위험할수록 더 요구하거든요. 그때 수익과 위험이 상쇄가 관계라는 건 체계적 위험을 얘기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중간 점검입니다. 285페이지. 자, 체계적은 금리 촘촘하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제거할 수 없다. 분사 투자로. 분산이 불가능하다. 그럼 어때요? 시장의 전체 움직임이 불확실 때문에 모든 부동산이죠. 그래서 어떤 게 키포인트냐면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이거든요. 전쟁이 터졌다든가. 비체계적은 등선성. 피할 수 있죠. 제거할 수 있다. 분산 가능하다.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과는 무관하고 기업 고유의 요인, 하나의 개별 자산에 올 수 있는 거죠. 개별 자산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노사 문제가 생기거나 매출이 변동, 소송 사건은 그 회사만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가 땄으면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의 수, 구성산 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인 감소하죠. 자, 밑에 그래프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포트폴리오의 위험이에요. 위험이라면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이죠. 그러면 자, 구성자산 수가 많을수록 위험을 줄여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총위험이라고 한다면요. 여기 밑에 부분은 못 줄여요. 왜? 안 줄어들어. 그럼 이건 체계적 위험이고 이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셔야 되죠. 비체계 위험을 줄인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위에 있는 계산 문제는 잘 출제되진 않지만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것은 곱해서 더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자, 5억에 투자를 했어요. 이번 문제. 그럼 우리가 5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A는 총 투자 금액의 40%를 투자했고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B는 만약에 60%를 투자했다. 그럼 B의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가율평균해야 됩니다. 그럼 수익률을 볼까요? 자, A의 수익률은 15%가 나왔고 그다음에 B는 만약에 20%가 나왔다. 곱해서 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는 0.6으로 고치신 다음에 자, 20%를 하게 되면은 어때요? 이건 12%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0.4에다가 15%를 곱하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건 6%가 되겠죠. 우리가 6%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18%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곱해서 더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적인 투자 비중과 개별 자산의 수익률에 대한 결정이 되는 것이 총 투자 금액과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 계산 문제 나중에 문제집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관계수로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두 자산의 개별사의 수익률에 함께 움직이는 정도를 계수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자산 중 수익률 움직임이 나타내는 통계계수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관계수라는 걸 이제 보겠는데요. 상관계수. 자, 아까 조류독감이 터지게 되면 돼지고기, 소고기 많은 데 투자했으면 위험을 줄였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반대인 게 좋거든요. 그럼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 방향을 나타내는 그것을 계수화시킨 건데 자, 그러면 A와 B가 같이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고요. 반대로 하나는 올라가는데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인 게 좋잖아요. 그럼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암기기법으로 할게요. 자, 상관이 적어야 돼요. 만약에 주식회사 할인을 투자했는데 얘가 닭만 투자했어요. 내내 치킨, 교촌, BBQ. 분산효과가 있을까요?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상관이 반대 있는 애를 투자해야 분산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관이 적을수 좋다. 이 개수가 낮을수 좋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좋다. 같은 방향보다 반대 방향이 낫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 교과서에 우산과 우비는 성격이 같아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팔리는데 안 팔리면 작살나. 근데 우산과 집신 같은 건 반대야. 비 오면 우산 잘 팔려. 집신은 안 팔려. 근데 비가 안 와. 그럼 집이 잘 팔리고 우산이 안 팔릴 수도 있죠. 이렇게
반대게 좋죠. 그래서 만약에 수익률은 다 똑같다고 봐요. 항상. 근데 수익률이 똑같으면서 같이 똑같다면 못 줄입니다. 플러스 1일 때는, 자, 이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비계를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1이면 전혀 안 돼요. 자, 플러스 1보다 작으면 돼. 0.9는 가능합니다. 0도 분산 효과가 있고, 마이너스로 갈수록 분산 효과는 크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10인데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그 마이너스는, 자, 비계를, 비체계적 위험을, 비계를 완전히 제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가볼까요? 자, 페이지 286페이지 자산관리 3분법이라는 것은, 자, 이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나오는데, 자, 볼게요. 자, 3분이라는 거는 내가 1,000만 원 있다. 그럼 예금, 주식, 부동산에 3분의 1씩 나눈다는 게 아니라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내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자, 2,000, 1,000 이렇게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안정성, 황금소로 본다면 동그라미는 유리고 X는 우리가 불리거든요. 그러면 주식과 예금을 봤을 때는 주식이 안정성 면에서는 자금 회수가 갖기 어려워요. 예금이 낮고요. 수익성 면에서는 주식이 낮죠. 근데 황금성 높습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안정성은 영속성 때문에 토지가 감가가 안 되기 때문에 회수는 가능하고 수익성도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황금성이 낮아요. 그럼 다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 세 가지 분산 투자해서 얘도 포트폴리오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최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단지 포트폴리오 일종이지 최선의 배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갑니다. 286. 자, 위험 분산 효과 이제 가도록 하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그래서 불필요한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을 통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 위험은 통계적으로 제거되나 각각의 자산이 어떻습니까? 가진 위험이 제거되는 거 아니죠. 자산 상호 간의 위험을 분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분산 투자를 위한 위험의 제거는 위험 분산 효과라고 하는데요. 자, 상관계수입니다. 요게 이제 밑에 보시면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될 때는 완전히 제거되고 비체계적 위험을 플러스 때 제거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두 개의 부동산에 분산 투자를 할 경우 위에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인 것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이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완전히 마이너스일 때는 완전히 제거돼요. 그죠? 분산 효과가 아주 커지고요. 수익률이 동일한 방향에서 똑같이 플러스 1이 나올 때는 포트폴리오가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폭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은 마이너스 1일 때가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는 크고요. 플러스 1일 때는 작아요. 그럼 항상 플러스 1이 나오면 안 되죠. 플러스 1을 제외한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항상 그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히 제거돼요.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들의 수익률이 모두 반대 방향, 동일한 크기로 움직인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들의 성격이 완전히 상이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때는 완전히 제거되고요. 자, 플러스 1이면 되면 안 되죠. 플러스 1일 때는 수익률이 모두 동일하며 동일한 크기예요. 이때는 그 성격이 완전히 유사하기 때문에 비체계적이면 전혀 제거가 안 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포트폴리오의 관리라는 자체는 여러분이 그 제목만 밑에 자산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 비체계적을 통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요, 오른쪽 한계가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주식에서 따왔기 때문에 부동산은 불완전해요. 그럼 개별 하나하나의 수익률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세율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투자의 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 수익률 산정이 어렵고 분할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우리 주식 같은 건 단타예요. 단기 모형이지만 부동산은 장기입니다. 그렇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288페이지 5번에 두 번째 있습니다.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자, 상관계수로 본다면 다른 게 나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부동산도
자,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다릅니다. 지역별로 그 대안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별 포트폴리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화폐의 시장 가치로 가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 이제 화폐 시장 가치를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님 이제 그 293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으로 갈 겁니다. 자, 여기가 293페이지에 부동산 투자의 결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부동산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한 산정 기초에다가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거의 시험 문제가 100%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에 대한 현금 흐름, 그래서 우리가 넘기시면은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그것이 우리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가 임대료에 대한 그 현금 수지의 측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걸 보냐면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해요.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취득세를 내겠죠. 보유를 합니다. 자, 보유를 하면서 이제 재산세도 내게 되고 경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도 나가고 영업경비도 나갑니다. 근데 임대료가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 수지에 대한 현금 흐름이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걸 계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양도 차익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매도 가격과 매도 경비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자를 또 갚아야 된다. 이렇게 원가 이자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파트는요, 시험 문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본다면 들어가도록 하죠. 자, 20억이 만약에 총 투자액이에요. 총 투자액. 그럼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향유하죠. 그래서 10억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지분 투자액, 자기 돈을 투자한 거죠. 그럼 갑이라는 임대업자는 수수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대 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받고 양도 차익도 있다는 거죠. 자, 10억이 저당 투자액이 됩니다. 저당 투자액은 이제 돈을 빌린 A은행이 투자를 했겠죠. 자, 그럼 취득해서 운영한 다음에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취득해서 운영을 매년 하죠. 자, 우리가 운영을 매년 해서 그때 이득을 소득이득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처분을 합니다. 자, 3년간 운영했다. 처분을 딱 한 번만 하죠. 처분에 대해서 자본이득이라는 건데, 자, 이게 안 간다면 양도소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이득세가 양도세를 내합니다. 그럼 돈이 들어온 거, 나간 걸 계산하자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임대 단위수를 계산해 봅니다. 집에 와서. 자, 그래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서 임대 단위수를 이제 봐요. 자, 그럼 요렇게 25칸이 있다고 한번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25칸의 임대 단위수가 있으면 여기서 임대료를 100원을 벌어요. 그럼 2,500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건 실제가 아니라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업의 현금 수지라고 합니다. 자, 영업이나 운영은 동일하거든요. 영업의 현금 수지 계산. 그래서 현금 수지를 산정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넘겨보시면은 박스가 있을 거예요. 자, 박스에 보시면 이제 맨 밑에 단위당 예상 임대료가 100원이었고요. 임대단위가 25칸입니다. 그때 시작하는 게 가능 총소득이죠. 자, 가능 총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총은 글로스인데 일본에서는 조라고 해요. 조도. 자, 그걸 이제 첫째 나오죠. 거기서 우리가 공실 및 대선충당금. 자, 공실이 될 수 있죠. 예상을 하자는 겁니다. 예상을 하고, 자, 공실 및, 자, 이 대선충당금을 불량부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불량부채에 대한 액은, 대선충당금은 뭐냐면, 자, 책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대선충당금은, 회수하지 못하는 임대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영업외 수익이라고 나왔었는데 임대료 외의 소득이에요. 뭐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주차료 같은 걸 받죠. 그럼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벌어가는 게 유효입니다. 유효 총소득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조라고도 하죠. 그럼 경비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경비 또는 영업경비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총소득에서 총비용을 빼면 순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빼죠. 그럼 돈을 갚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부채. 자, 빌린 돈에서 원리금을 갚아 나가요. 원리금은 원금 플러스 이자죠. 원금은 상환분을 얘기하고 이자는 지급분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걸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하거든요. 저당 지불액.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직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세전이 나오죠. 그래서 세전 현금 흐름도 맞고 현금 수지도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영업소득세가 우리가 알고 계신 사업소득세거든요. 빼고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후 현금 수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총소득은 아직 경비를 안 뺐고요. 순소득은 경비를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세전소득은 아직 빚은 뺐지만 빚은 안 뺐죠. 우리가 세금을 공제 안 했고 이건 세금 공제한 것까지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빼는 걸 봅니다. 그래서 경비 내고 빚 갚습니다. 은행 경운세라고 우리가 보통 암기하라고 그러거든요. 경운세.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거죠. 자, 그래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다. 좀 재밌게 간다면 빼는 거거든요. 그럼 글씨에 경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서비스에 빚 동그라미, 세, 비비세. 내가 막 비비면 내세를 빠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가, 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10원 빼면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이에요. 자, 위에 게 큰 편이죠. 총순전으로 본다면.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큰 게 아니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돈을 안 빌려서 순소득과 세전이 같을 수 있고요. 적자가 돼서 세전과 세후가 같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 페이지 가시면 가능 소득이 있어요. 자, 얘는요, 실제로 뺀 게 아니라 매년 예상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단위수를 곱해서 가능이야. 그럼 최대한 임대 수입을 예상하는 거죠. 자, 공실 및 불량부채. 특히 불량부채라는 건 대선 충당금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요거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다. 자, 거기다가 기타 소득을 더해요. 기타 소득은 영업의 수익, 유료 세탁기나 자판기 주차장 같은 건 임대료 수입이 아니잖아요. 또 영업의 수입, 그 다음에 유효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순소득은 경비를 뺍니다. 그럼 영업경비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영업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는데, 자, 당연히 재산세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안 들어가는 건 공실 및 불량부채는 빼줬습니다. 공실 및 불량부채는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도 나중에 빼줄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도 경비에 안 들어간다. 소득세도 나중에 빼줄 거죠. 안 들어간다. 이거고요. 특히 이제 건물의 감가상각입니다. 그냥 감가가 아니라 이제 건물이 생략이 될 수 있는데요. 자,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생각해 보세요. 상각비라는 것은,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어떤 회계상이지 실제 경비가 아니잖아요. 이 네 가지가 안 들어간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업경비는요, 수리비, 관리비, 재산세, 보험료, 화재보험료 같은 거는 소멸성이니까 광고비, 공직사업비는 들어가요. 근데 영업소득세는 안 들어가고,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는 양도 때 내죠. 처분 때 내는, 운영 때 내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밑에 가시면은 포함되는 항목은 건물 유지선비, 수익적 지출 같은 거 들어가고, 재산세, 수익자 부담금, 보유와 관련된 조세, 화재보험료나 손해보험료 같은 거 각종 수수료, 광고비, 전기세 전혀 들어가는데, 공실 대손충당금 안 들어가고, 부채 서비스, 건물의 감가, 자, 소득세나 법인세, 이건 우리가 개인은 소득세는 법인세 내잖아요. 경비 안 들어가고요. 자,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증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증축시켰을 때 더 추가적인 것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가치를 증가시키는, 우리가 팔 때 더 돈을 받잖아요.
경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밑에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원금 사항과 이자 지급분인데요. 자, 이걸 저당 지불액으로 한다. 자,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분복 계획은 이제 처분시입니다. 처분시 현금 수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